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거의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틀 동안 개최한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금리 인하는 일시적인 조치이며 반드시 장기간의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향후 추가 인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23%,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9%, 나스닥은 1.1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재협상을 위한 공식적인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신임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브렉시트 수석보좌관은 현지 시간 7월 31일 벨기에 브뤼셀을 찾았습니다. 프로스트 수석보좌관은 오는 8월 1일에서 2일 EU 측과 예비 만남을 갖고 브렉시트 재협상 여부를 타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은 경제 여건이 지금보다 나빠지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획재정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계획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한다면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렸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0.6% 힘 받으면서 630선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미국 측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코스닥 시장 힘 받았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0.6% 빠지면서 202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어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실망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반도체 업황 전망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어제 코스피 시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일본 증시도 빠졌고 중국의 항생 지수는 1% 넘게 하락하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1%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단이 별다른 성과 없이 오는 9월 협상을 재개하는 데만 합의를 했습니다. 함께 협상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 논란을 재선 승부수로 띄우는 분위기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내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무회의 결정을 하루 앞둔 가운데 오늘 태국 방콕에서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인수계획을 철회한 두올 산업이 불성실 공시로 상장 폐지 심사까지 받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이 두올 산업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자, 시장의 중심에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가장 중요한 이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간밤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번의 금리 인하는 보험적 성격의 인하다, 장기적 인하 사이클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밝혔고요. 일단 미드 사이클 조정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번 금리 인하는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번에 뭐 기준금리가 인하하겠다, 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좀 반영하고 있었고요. 지난 시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했던 그 이면에는 결국 이번에 7월 달 이제 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죠. 3시에 일단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는데 0.25%포인트 그러니까 25bp가 아니라 50bp까지 내릴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지난 그 금융위기에 약 10년 7개월 만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3대 지수 하락했다는 걸 보면 결국 이 이후에는 기준금리가 인하하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들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 들어보겠고요. 자, 그동안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좋아졌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리뷰를 좀 들어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감세 정책을 좀 발표했고요. 또한 그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또한 지난 이틀간에 끝났던 중국과 상하이 그 무역전쟁 이런 부분도 결국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지킬 것이다 이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미국 경제보다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기본적으로 경제를 상당히 좋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자,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계시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롬 파월 의장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던 내리던 그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경제 기초 그러니까 통상 FOMC 회의가 열리기 한 3주 전에 나온 그 미국의 12개 지역 연은의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는 즉 베이지북의 어떤 평가를 봐야 되는데 베이지북의 평가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 인하하는 것은 그냥 버티다 못해 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평가일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에 나왔던 결국 이번에 FOMC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이 통상 그 이제는 뭐 과거와 다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주된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이 띄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했던 연설문 관련돼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와 통화 정책이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비실업률이 4%의 이하에 떨어지고 있다는데 4% 이하면 상당히 완전한 고용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들은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연준 같은 경우에는 2%가 목표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과거의 기준금리 올릴 때 2% 이 니어란 단어가 나오면 과거에 기계적으로 금리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2%가 가장 안정적인 물가 수준이기 때문에 니어란 단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왜 내렸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상당히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는데 물가 상승 임금이 여전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저임금의 수준의 사람들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또한 몇몇 얘기 들으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표현이 계속 지금 구구절절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또한 일자리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비실업률이 아마 이것을 반세기 만에 이렇게 실업률이 없는 적이 없었다. 이렇게 좀 자랑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잠깐 위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결과 결정했죠. 뭘 결정했냐면요. 결국 그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0.25%포인트를 좀 인하하겠다. 즉 어떻게 보면 쿼터로가 나오죠. 0.25%포인트를 인하해서 이제는 미국 밴드가 2%에서 2.25%가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것들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인슈라는 단어를 좀 보이겠는데요. 과거에 파월 의장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요. 인내심, 즉 앞으로 물가가 오르더라도 지켜보겠다. 그리고 지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 쓰고 있는데 이번에 7월달 스테이트먼트 관련돼서는 인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보험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는지 좀 강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글로벌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답니다. 또한 어떤 무역전쟁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심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보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여기서 보시면 무역 어떤 정책의 불확실성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스테이트먼트 가운데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를 내리는데 왜 내리냐면 보험 차원에서 내립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7월 달은 내리지만 이후에 FOMC가 기준금리 또 미팅하게 되면 결국 내리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판단에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눈에 띄는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평가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파월 의장은 상당히 부정적인 코멘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이 트위터가 FOMC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나온 평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제롬 파월을 비롯해서 연준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도 퀀티티 타이팅을 우리가 통상 양적 축소라고 그러죠. 양적 축소가 끝났다. 즉 양적 완화가 됐다. 즉 기준금리 인하됐다.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파월 의장이 왜 이런 기준금리를 과거에 올렸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파월 의장이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도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연준을 향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없다. 이것은 뭐죠? 기준금리를 앞으로 더 내려도 된다. 이런 부분들의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가 파월 의장을 비롯해 연준이 정치적인 판단 속에서 이번에 금리를 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연준은 본인이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준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약 10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지금 뭐 글로벌 증시를 넘어서 많은 그 참여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어렵겠다. 그리고 이번에 내린 것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차원에서 내렸습니다. 약간 설명이 안 맞는 부분들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7월 민간 고용도 간밤에 월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좀 정반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보로도 좀 전해드렸는데 7월에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0.6% 상승했습니다. 7개월 연속 0%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 스텝이 그렇죠. 꼬였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네, 앞으로의 뭐 금리 인하, 우리 시장의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지난 시기에 한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중요한 것은 지난주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메이저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한국이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바라볼지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입장은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앞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던 동결하던 올리던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어떤 그 경제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에 따라서 그때 맡기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각국의 메이저 은행의 어떤 결국 은행 총재들의 기본적 코멘트는 우리가 정할 수 없다. 즉 외적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 그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브렉시트발 상당히 유로존 관련 악재가 커지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일단 통화 정책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정할 수 없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은에서도 기본적인 단어가 저겁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다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 결국 판단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간밤에 뉴욕 증시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좀 급락 나왔던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종목들 흐름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달러 인덱스를 좀 잠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부분들이 금리 결국 그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 전제 조건이 기준금리가 올라갔다. 그거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그것은 결국 미국 입장에 보면 달러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물론 뭐 장중에는 약간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상당히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의 참여자가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동결보다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선제적인 인덱스로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한 눈에 띄는 거 관련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의 모습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면 결국 은행업종은 상당히
결국 마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다우존스 30 지수 관련돼서 눈에 띄는 것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2.04% 상승했지만 그 종목 관련된 골드만삭스는 0.56% 하락.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금리 인하 관련돼서 메이저 은행들이 예상보다 평가를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 기준금리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도 눈에 띄는 것들은 JP 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이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곤란을 좀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정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즉 이후에 나올 베이지북에 따라서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겠다 보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 완화를 선호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들어오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미국 3대 지수가 하락했고요. 결국 하락했던 기본 이면에는 가끔 강조드리겠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졌을 때 미국 증시는 오히려 하락했고요. 하락했던 계기는 기준금리가 결국 인하가 된다면 미국 경제가 나빠야 되는데 예상보다 좋은 지표가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전에는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가 좋아질 때 예상보다 증시가 하락했는데 이제는 오늘 이후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 기대될 수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련된 상당히 이슈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잠시 후에 말씀드려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제와 그저께 그 글로벌 참여자들이 미국과 중국이 과연 상하이에서 어떤 얘기할까 그런 상당히 기대감이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별 얘기 없이 끝났다 그런 실망매가 상당히 시장을 좀 약화시켰다 이렇게만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 상하이 지수를 좀 모습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했는데 이것을 하락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달 이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상하이에 모이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0.67%밖에 하락하지 못했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어떤 결정하든지 관심이 없다. 즉 이제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앞으로도 서로 간의 회담과 협상을 하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는 중국과 미국의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시장 팩터에서는 이제는 좀 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을 잠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단이 어제 별다른 성과 없이 오는 9월 협상을 재개하는 데만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신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측이 중국의 새로운 전략은 기다리기다. 미중 협상 진전이 더딘 원인이 바로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음으로써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협상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각 정말 G2의 어떤 그 대표자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은 좀 어렵겠지만 기사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하이는 한국보다 1시간 마이너스이지만 총 3시간 37분 양 대표들이 만났답니다. 그 가운데서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순수 협상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됐다는데 2시간 동안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결국 2시간 동안에 커피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이번 협상은 어저께 제가 강조드렸던 기억이 나고 있는데 서로 간에 킥오프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보자. 그 정도의 어떤 미팅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좀 강조드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즉 12번째 어떤 미국과 중국의 만남은 큰 성과 없이 끝났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보면 내년 대선 관련된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즉 어저께까지 12번의 미국과 중국의 서로 미팅했지만 이렇게 중국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죠. 어쩌면 내년 대선 때 공화당이 아니라 즉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그 민주당에서 어떤 대통령이 나올 걸 예상해서 미리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압박을 좀 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본인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평가 속에서 내가 내년에 대선에 이기면 중국이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정말 아주 혹독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감정이 상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미팅 관련돼서 기본 팩트는 저거죠. 미국은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이 저겁니다. 즉 대두를 비롯해서 농산물을 좀 많이 좀 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얘기를 좀
좀 페이퍼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미국의 소이빈 그러니까 대두를 많이 수백만 톤을 사갔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관련돼서 공식적인 데이터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사가고 있지 않은데 계속 언론풀이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것저것 떠나서 어떻게 보면 화웨이 즉 그동안 상당히 그 중국 시장의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의 어떤 메이저인 화웨이 관련돼서 제재를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 그 대두 관련돼서 좀 차트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이 왜 농산물 관련돼서 대두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만큼 대두가 있던 그런 어떤 에리어 지역에 트럼프 대통령 선호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유권자들이 많이 있다 평가를 가지고 있고 눈에 띄는 것들은 중국이 아마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 그러면은 부실당 지난 2018년도 5월 달에는 부실당 1,050센트인데 결국 중국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입을 안 하다 보니 급락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 보면 앞으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흔들기 위해서는 결국 그 대두 즉 소이빈을 얼마나 그런 어떤 물량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어렵게 할 수 있는 아틀레스건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국 측의 입장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죠. 결국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 관련돼서 중국의 50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즉 500만 명 일자리가 없어진 대신에 미국은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신화통신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얘기에 틀렸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올 상반기 동안 중국의 GDP가 전년 대비 6.3% 늘고 있고 또한 마지막으로 도시 일자리가 500만 개가 아니라 737만 개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 보면 이제는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옥죄인다 하더라도 이번에 그 미중 그 협상 때 중국이 그렇게 강하게 그리고 급하게 나오고 있자는 이유는 이제 중국도 내공이 생긴 거죠. 따라서 이후에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중국 측은 상당히 좀 천천히 대응할 것이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 얘기처럼 내년 대선 때 누가 될지 몰라도 그때까지 기다리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좀 롱텀으로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선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주시고 계신데 어제도 미국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2차 토론에서 경합을 벌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 논란을 재선 승부수로 띄우는 분위기입니다. 재선에 따라서 또 시장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재선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내년 대선에 대해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우리가 그때 많은 그 증권사 전략가들 이런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 결국 그 글로벌 시장은 상당히 어려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누가 됐죠? 결국 화면에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몇몇 힐러리 클린턴이 될 것이다 평가가 있는데 그것을 상당히 엇갈렸다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내년 대선 때 누가 될지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이건 금 차트를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좀 보겠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때가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11월 달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당선자죠. 당선이 됐습니다. 다만 금가격이 이때 급락했습니다. 왜 급락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 안전자산이 금이 급락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결국 그 이후에 상당히 금값이 상승했고요. 그 당시에 많은 그 전략가들이 결국 시장에 대해서 그 당시 전략가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힐러리 클린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것이 엇박자난 것처럼 내년 대선은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런 부분들은 누가 될지 몰라도 그때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이 이제 8월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이죠. 여러분 첫날과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저도 기쁩니다, 개인적으로. 자, 과거에 보면 우리가 외환위기를 포함해서 그냥 국내라든지 국외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아주 우리나라의 자긍심과 대한국민의 자긍심과 기쁨을 줬던 유명한 선수들이 많죠. 야구의 박찬호 선수라든지 또 골프하는 박세리 선수가 최근 들어서도 기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끝난
야구에서 우리 유현진 선수, 손흥민 선수가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나마 그렇죠? 좀 위안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도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영웅이 좀 나타나서 이 침체했던 주식시장을 부터 활로를 좀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을 여는 첫날 8월 1일 목요일장입니다. 오늘 이정황의 나치파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에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결국 두 가지 핵심 이슈가 마무리됐습니다. 하나는 어제 끝났죠. 오늘 새벽에 브리핑 기자회견까지 마무리됐습니다.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회담이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죠. 뉴욕 증시도 막판에 장막판 10분을 남겨놓고 급락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1% 이상 하락했습니다. 25bp가 인하가 됐어요. 그럼 50bp가 인하가 되면은 주가가 상승했을까요? 이미 앞서서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예, 미국 시장은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딜도 큰 기대했던 것만큼의 획기적인 일시적인 그런 급반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스몰 딜로 끝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면서 9월 달을 다시 예약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그렇잖아도 불안하다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뉴욕 증시 하락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에 그렇죠? 어찌 보면은 예상됐던 행보 국면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 이렇다 할 호재로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의 아침파는 좀 직설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국내 시장은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냐? 네, 앞으로 2주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분기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잠시 후 투자전략 시간에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이제 본격적인 약세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지난 30일장에서 투매가 발생한 지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장에서 투매가 발생한 폭락을 보이자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패닉에 들어간 상태고요. 일부 투자자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그래 신용 리스크의 위험이 가해지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앞서서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예외에 너무 미련을 주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정한 원칙이 어떤 때는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외로 규정하시면서 그것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틀림없이 그 추세가 이탈해서 매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추세 이탈을 극복하고 상승 반전하는 종목과 시장이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정한 원칙이 틀렸다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은 원칙으로서 지킬 때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원칙이 맞지 않는다 하여 너무 예외 규정에 미련을 주지 마라 하는 말씀을 오늘 첫 이정황의 나침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빠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일 갈등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이 국무회의 결정을 하루 앞둔 가운데 오늘 태국 방콕에서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 이후에 첫 대면이기도 한데요. 한편 미국은 3자 회담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담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혜커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을 한참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그럼 자,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이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내일 그 화이트리스트 그 아베 총리가 이끄는 정부에서 회의를 여는데 거기는 그걸 어떻게 될까요?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일단 어렵죠? 일본에서는 100% 제외시키겠다 이런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각본에도 없는, 대본에도 없는 긴급한 질문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많은 투자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또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까요? 내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것이 그렇죠. 제외를 시키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겠죠. 그럼 그 효과는 얼마나 갈까요? 이제 그동안의 조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요? 또 일본이 과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본격적인 중재를 지시를 했습니다. 시키지 마라. 시키지 마라고 극단적으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뉘앙스가 그렇죠.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서 자, 내일 그렇죠? 오늘부터죠.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3자 회담을 제안해서 아마 고노다로 외무대신과 우리 강경화 외무부 장관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자 회담을 할 겁니다. 또 2자 회담도 하겠죠. 과연 여기서 극적인 타결책이 나올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이런 것들이 향후 증시, 국내 증시에 아주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앞서 지난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병은 약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그런 시점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말씀에 우리 최 앵커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국내 시장만 전 세계 시장과 동떨어지는 왕따 현상을 보이면서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일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전쟁, 무역전쟁, 본격적인 우방으로서 이제 위치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하는 이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로 회귀되는 그런 모습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대표 기업들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일본과의 워낙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분야,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국내 시장 타격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하죠. 자, 그렇다면 일본에서도 명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함으로써 한 발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저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아니면 그대로 유지한다 이 결정보다는 좀 더 결정을 늦춰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예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자, 오늘부터 열리는 방콕의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는지에 따라서 템포가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제 중재하겠다는 시사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양국의 국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립의 전망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이제는 3자 어떤 동맹관계의 틀이 깨질 수도 있는 이 경제 문제가 그런 것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인다는 측면에서 일본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한국 정부도 이제 극대극의 전략으로서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시에는 우리도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우방으로서의 그동안의 관계를 청산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일부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런 논리까지도 확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에서도 그것을 감안한 어떤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시장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려를 낳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두올 산업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 계획을 철회하면서 이제 불성실 공시로 상장 폐지 심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올 산업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두올 산업이 빗썸이라는 우리나라 최대죠.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한다 할 때도 저도 약간의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올 산업이 전과가 아주 화려합니다. 이 두올 산업이 과거에도 BK그룹에서 지분 인수를 철회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유상증자 철회가 3건이나 되고요. 그리고 CB 발행 철회권이 무려 8건이나 됩니다. 과거에도 공시번복이 이미 17건이나 이미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에 좀 의심이 됐는데 이번에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를 철회하는 그런 발표를 함으로써 어제와 그제 연속 이틀 거의 절반 이상 53%가 급락하는 그런 폭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큰 손실을 이번에도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계당국은 금융위원회는 30일 날 증권거래소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을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그러면서 두올 산업은 동전주라고 하죠. 1,000원 밑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상장 적격전 심사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장 적격전 심사가 벌점이 15점 이상이면은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이미 금융당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서 상장 적격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29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1,710원 장주 고점 1,710원 했던 종목이 어제 종가 923원
동전주로 회귀를 했죠. 무려 절반 이상 50%가 넘는 그 이틀 동안 급락을 실현했고요. 7월 11일 날 고점 2,485원에 비한다면 무려 63%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 그 점을 염두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단순 너무 저가주라든지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그리고 과거 경력을 한번 조회해 보셔서 좀 미심쩍다 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보수적인 투자 전략 그리고 내가 거기서 손실을 설사 본다 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수준 그런 정도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자금의 성격 그리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리스크의 양 이걸 감안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두월 사업 사태는 그렇죠 해결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그리고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여전히 조심하시면서 오히려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일단 그렇죠 발을 빼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두올 산업 현재 급락세 이어오고 있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또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금주 들어서 이제 투매가 벌써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서 여기서 지수의 급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000포인트가 붕괴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2024입니다. 24포인트만 하락한다면 2,000포인트가 붕괴되죠. 2,000포인트 붕괴는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미 지난 월요일장에서 국내 시장이 이미 투매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투매죠. 두 번째 투매부터는 맞서라는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증시가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그 하락장이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국내 시장으로 본다면 이미 지난 4월 중순부터 국내 시장의 하락이 시작됐다는 점 그리고 해외 증시가에 비해서 국내 시장이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성반영됐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일장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반도체 관련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상승하기까지 과정은 좀 필요합니다만 여기서의 급락 가능성은 상대로 적은 역시 소강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체크 포인트 먼저 또 한번 짚고 가야죠. 첫 번째 뭐겠습니까? 그렇죠.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그나마 제가 일말의 위안을 갖는 것이 그렇죠. 주식시장은 아주 붕괴가 됐지만 그래도 다른 경제 지표들 특히 환율 시장의 안정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는 말씀드렸죠. 특히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퍼펙트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어제 환율이 1원 50전 상승을 했어요. 변동성 너무 좋습니다. 근데 1183원 10전입니다. 변동성은 좋은데 그렇죠. 환율이 좀 높죠. 환율이 여기서 얼마까지? 1,150원에서 60원 사이만 들어온다면 국내 시장이 이제 그동안의 조정은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환율 동향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일로 지난달 말이죠.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열렸던 FOMC 회의 그리고 미중 무역회담 끝났습니다. 이제 이슈는 내일 과연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느냐 마느냐 일본 정부 가기 결의 내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걸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결론입니다. 그다음 오늘장 투자 전략, 내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결론은 관망입니다. 여전히 보수적 구간, 보수적 투자 전략, 변동성 구간. 네, 변동성 구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무조건 지수가 여기서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 팔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급락을 하면 반등을 주고 상승하면 빠지는 그러니까 희마리가 없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힘이 없다 보니까 거래량도 줄고 거래대금도 반토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물량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그래서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이 장에서도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전면 매매 금지입니다. 다만 단기 매매에 자신 있으신 분이라면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급락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광복절 전후가까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가수구 시간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 광복절을 말씀드렸냐면 이 장이 국내 시장
기준으로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물론 8월 15일 날은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휴장입니다. 전후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8월의 둘째 주 주중반 이후로 넘어간다면 시장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예측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가 되면 과연 여기서 주가가 좀 더 상승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하락하느냐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다. 그때까지는 좀 더 기다리는 여유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종목별 단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면 단기 매매를 하면 뭘 사야 되냐? 이미 언급해드렸습니다. 속칭 애국주로 일컬을 치는 종목에 한번 눈여겨봐라. 그중에서도 정부가 이번, 그리고 많은 국민들, 기업들이 뼈저리게 느낀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하는 핵심 부품 소재의 국산화 관련주들을 중점적으로 보라. 이 종목이 올 여름장의 테마주가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이미 앞서서도 언급해드렸고 오늘도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으로 철저하게 하락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 전략 많이 대안이며 주력 배팅은 좀 더 기다리시면서, 그렇죠? 8월 중순 이후에 다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여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어느새 7월이 지나고 8월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의 범위가 좁아지는 등 낮 동안의 열기가 고스란히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어 종일 더위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는데요.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를 기록하면서 일교차가 5도밖에 나지 않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다고 에어컨 밑에만 있으면 자칫 냉방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냉방병은 여름철에 걸리는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편도 또한 쉽게 붓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온이 더 오르는 만큼 열사병 위험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춘천과 부산 그리고 제주 지역은 위험 단계를 보이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은 매우 위험 단계까지 지속겠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바깥 활동은 자제해 주셔야겠고요. 땀을 많이 흘리신 상태라면 그만큼 반드시 충분한 수분도 보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그치면서 다시 습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수원과 춘천 31도, 대전과 청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속초 34도, 강릉은 35도까지 오르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33도, 전주는 34도, 부산은 32도까지 올라 습도 높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상에만 비 소식이 있고 그 밖에 동해와 남해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면서 항해나 조업하시기에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비가 모두 그치고 이번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